자, 비로콜 팟캐스트 2부 넘어왔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달부터 한 편, 두 편 정도씩 새로운 팟캐스트 실험을 하고 있어요. 네, 보통 로컬 크리에이터나 로컬 씬에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대담하는 형식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좀 새로운 기획이랄까요? 그래서 저희가 특집을 준비하는 전후 과정들을 독자 여러분, 또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지금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요. 다른 에디터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취재했던 내용을 기사로 쓸 때는 아무래도 글자이다 보니까 정제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전달 드리니까 독자분들한테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네요. 아무래도 기사 쓸 때 필요했던 그런 자료들을 저희만 알고 있었다가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자료조사를 하면서 풍부하게 쌓았던 지식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티낼 수 있어서 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저희가 로컬에 대해서 해석해내고 로컬을 전달하는 것들을 보면서 생각보다 이 사람들 많이 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원래부터 많이 알던 게 아니라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로컬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티를 낸다는 점에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편집장님이 집에 안 보내주세요. 살려주세요. 당근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둔켈 바이젠 복까지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그 복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입춘해서 설 전이라서 그런지 복이라는 글자가 들으니까 왠지 기분이 좋네요. 네, 이어서 아까 말씀드리면 둔켈 같은 경우에는 노블 품종의 홉을 사용하는 맥주인데 이게 어두운 라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라거가 이제 처음에 미넨으로 넘어가서 이제 미넨 지방에서 라거가 이제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고. 근데 그 당시에 사실 메가를 볶는 기술이 막 그렇게 발달을 하지가 않아서 그 지금처럼 뭐 황금빛 색깔이 나는 쪽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둡거나 검다는 뜻의 이제 둔켈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된 거거든요. 메가를 이제 그만큼 볶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메가 가공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밝은 맥주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어두운 맥주가 주로 유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색깔도 짙은 호박색에서 검붉은 갈색인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메가를 싹 틔우고 싹을 잘라서 남은 그 씨앗으로 볶는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메가라고 하는데 이게 고온에서 볶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기술력이 떨어지다 보면 이제 딱 잘못하면 타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쵸. 덜 볶아지기도 하고 이게 근데 지금처럼 뭔가 일정한 온도나 그 기술이 온 거는 영국에서 그 새로운 연료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제 불가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색깔이 대부분 뭐 어두운 색, 갈색 이런 색이 띈다고 합니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맥주는 과학이다 이런 생각이 나요. 새로운 연료가 나와야지 된다. 와, 이거 참 파고 팔수록 뭔가 더 신기한 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 이야기를 들으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아직도 저희가 속초와 강릉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와일드웨이브 브루어리하고 이제 고릴라 브루어리를 다녀왔죠. 근데 이제 와일드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우어 비어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 브루어리였어요. 네. 또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특히 뭐랄까 정말 모험적인 맛의 맞아요. 맥주들을 많이 만드는 브루어리였는데요. 와일드웨이브 맥주 종류를 보면은 사우어 와일드 비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우어가 맥주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맛이 나는 맥주를 다 사우어라고 하나, 그러니까 우리 방금 앞에 설명한 것처럼 뭐 라거라던가 에일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사우어도 종류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게 이제 헤이지 맥주가 유행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서 갔던 버드나무 브루어리하고 크래프트 브루어리에서도 헤이지 맥주가 있었거든요. 버드나무는 홍시 헤이지 IPA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헤이지가 그 맥주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사우어도 뒤에 IPA가 붙는 맥주가 있고 사우어 에일이라고 부르는 맥주도 있더라고요. 이게 종류가 어떻게 다른 건지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붙는 뭐 헤이지, 사우어 이런 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헤이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 탁한 그런 의미를 뜻하는 거고요. 사우어는 그러니까 맛을 그렇게 추구를 한다는 거고 헤이지는 색깔이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맥주하면 잔에 따랐을 때 엄청 투명하게 이제 다 맞아요. 비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헤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뿌옇게 돼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뭔가
이렇게 석회가루 같은 거 풀어놓은 것처럼 탁 해서 이렇게 들어서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스타일을 헤이지라고 하고요. 아, 맥주계의 탁주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사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맛을 내는 맥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맛을 내는 맥주를 다 사워 맥주라고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일드 웨이브에서 만드는 와일드 비어는 어느 종류인가요? 와일드 비어라고 하는 건 발효 방식을 에일 중에서도 자연적으로 발효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람빅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맥주를 끓이고 식히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효모나 박테리아 등하고 자연스럽게 접촉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와일드 비어 그때 설명하시면서 맞아요. 네, 공기 중에 이게 오크통에서 공기 중에 열어놓고 숙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자연효모 해주셨잖아요. 강조 많이 하셨죠. 네네네. 그러면서 그 람빅 맥주 같은 경우에는 대개 3년 정도 숙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건 올드 람빅이라고 하고 또 짧게 된 건 영 람빅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발효하는 맥주들을 와일드 비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신맛을 내는 그런 효모가 있잖아요. 그 효모를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사워 와일드 비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와일드 비어가 그런 종류로군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헤이지 같은 경우에 혹시 뭐 더 있을까요? 버드나무에서 만들었던 그 홍시 헤이지 IP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것도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강릉에 감나무가 엄청 많대요. 감이 익어서 홍시가 되는 걸 보고 그 헤이지 IPA를 만들었다고 하셨었거든요. 왜 우리 맥주 하면 그 메가의 고소한 맛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맞아요. 맛을 줄이고 풍미나 향, 그러니까 아까 과일 홍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다른 것들의 향이나 이런 풍미가 엄청 많이 느껴지도록 해서 목 넘김이 굉장히 주시하다. 그러니까 망고 주스 마시는 거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망고 주스 좀 걸쭉하잖아요. 네, 그 약간 걸쭉하면서 목구멍에 뭐가 뭐 이렇게 숭덩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나잖아요. 약간 바디감이 있는 네, 뭐 네.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영국 효모로 이 맥주를 만들었다고 해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너무 탁하고 아예 안 보여서 발효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새로운 스타일이다 해서 뉴 잉글랜드 맥주라고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주시하다라는 그 단어에도 포인트가 있는 거네요. 네. 헤이지는 약간 정말 주스 같은 느낌으로 마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홍시 같은 경우에도 되게 끈적끈적하니까 그 헤이지 스타일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그 됩니다. 크래프트트에서 만들었던 그 불티나라는 맥주도 그 블랙퍼스트 우리 홍차 있잖아요. 잉글리시 블랙퍼스트랑 얼그레이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주시 페일 에일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헤이지가 요즘 미국에서도 엄청 유행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던데 그럼 요즘 크래프트 비어 쪽은 약간 주스처럼 마시기 편한 맛으로 좀 넘어갔나 보네요. 아무래도 그 일반인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뭔가 좀 더 가벼운 맛을 추구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맥주의 특유의 그 씁쓸한 맛이라던가 풍부한 뭐 거품 뭐 이런 거를 즐기는 사람들과 달리 일반 사람들이 좀 더 유입이 되기 쉽도록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와일드 웨이브에서 만드는 사워 비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더 계속 인기가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맛을 봤을 때 우리한테 익숙한 요구르트? 아니면 뭐 동치미? 이런 맛이 그쵸.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너무 쓰고 맛이 없어 라고 느끼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먹었던 익숙한 맛이 나네 라고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흥행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와일드 웨이브의 사워 맥주에 들어가는 발효종이 우리나라 김치에도 있는 발효종이라고 설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게 우리 몸속에 있는 DNA를 자극하는 것이 아닐까. 이거는 조상들도 마셨던 맥주 같은데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참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웨이브의 사워 맥주를 마시면서 먹고 싶은 음식이 되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한식이 많이 떠올랐다고 할까요? 보통 맥주 하면 우리는 치맥, 피맥 이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치킨이나 피자가 맥주랑 잘 어울리니까. 근데 사워 맥주를 먹다 보니까는 네, 피맥도 하는데 김치전 어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좀 신기했던 게 고릴라 브루어리에서도 사워 비어가 나오는데 이 뭐랄까 고릴라 비어는 대표님들이 두 분이 영국에서 오셨다고 그때 설명을 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와일드 브루어리에서 표현하는 그 사워 비어의 신맛하고 고릴라 브루어리에서 표현하는 그 사워 비어의 신맛이
좀 많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고릴라 비어 신맛은 약간 조금 더 레몬에 가까운 신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저는 KGB 옛날에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네네. 그 맥주가 생각이 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김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기도 했었는데 신맛에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는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로컬의 맛에서 그때 표현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뭐 신맛에도 과일만 해도 신맛이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서 말한 로컬의 맛은 저희 연재되고 있는 기사 로컬의 맛 코너를 말하는 거죠? 네네. 첫 기사가 나갔는데요. 이제 거기 보면 신맛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놓은 게 있는데 신맛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한국인은 사실 신맛이 그렇게 친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맛은 뭔가 쨍한 레몬 맛을 생각을 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인도 사실 신맛을 많이 먹어요. 발효 음식 같은 경우에는 발효가 되면서 신맛이 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영국인들이 생각하는 신맛은 그러니까 레몬 맛. 뭐 아니면 과일에서 느껴지는 그런 쨍한 신맛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말하는 건 약간 쿰쿰하고 구수한 막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하잖아요. 뭔가 숙성이 되는 네. 예,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단백질이 발효가 되면서 나는 그런 깊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해석을 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다는 것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사워 맥주지만 하나는 완전 레몬처럼 쨍한 맛이고 하나는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었던 발효 음식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신맛이었고 그래서 그런 이렇게 브루어리들이 추구하는 맛의 방향성을 느낄 수 있어서 좀 좋았습니다. 로컬 브루어리 때문에 그게 더 독특하게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재밌었던 건 둘 다 부산에 있는 브루어리잖아요. 맞아요. 같은 신맛을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둘 다 다른 시큼함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날 저희가 두 군데를 동시에 방문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비교가 되고 즐거움이 배가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브루어리별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각 브루어리가 추구하는 맛, 그러니까 이게 같은 종류의 예를 들면 라거, 에일 같은 종류여도 각 브루어리가 추구하는 그 맛의 중점이 좀 달라서 비교하면서 먹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고릴라 브루어리는 그때 저희가 취재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브루어리를 즐겨보지 못하고 저희가 숙소에 와서 같이 마시면서 맛을 비교를 해봤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네, 정말 다양한 맛이 많았어요. 와일드 웨이브가 앞으로도 사워에 좀 더 치중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또 와일드 웨이브도 이전에 뭐 여러 종류의 맥주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레일로드 포터라는 맥주도 있었어요. 사실 저는 포터라는 그 맥주 종류는 그 이름으로 처음 접해보긴 했거든요. 포터는 스타우트랑 보통 같이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둘 다 흑맥주 종류예요. 스타우트는 되게 많아요. 우리 그 브루어리 중에서도 스타우트 기본적으로 다 하나씩은 만들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뭐 크래프트 루트도 대포항 스타우트라는 맥주를 만들고 있었고 또 고릴라에서도 브리티시 스타우트가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고릴라 브루어리 갔을 때 베르크라는 그 로스터리 카페하고 같이 콜라보해서 만들었던 임페리얼 스타우트 맥주가 또 있었잖아요. 12도짜리 엄청 강렬한 인상에 빨간색 라벨이 붙어있는 맥주였는데 네, 맞아요. 저는 참 맛있었어요. 네. 브루어리에서 스타우트도 참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타우트하고 포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흑맥주고 흑맥주도 아까 종류가 두 개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일하고 라거로. 근데 포터랑 스타우트는 에일 흑맥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포터라는 이름은 그 짐꾼이라는 말에서 그 유래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즐겨서 먹었다. 근데 특히 짐을 나르는 강변에서 짐을 나르던 노동자들이 즐겨 먹었다라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고 해요. 근데 그 포터라는 게 사실 그 메가를 볶는 과정에서 메가를 까맣게 태우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당시에 이제 보리를 지푸라기에 태워서 볶았는데 커피 탄 맛이랑 그 당이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당이 충분하게 추출이 되지 않아서 발효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단맛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흔히 먹으면 뭐 흑맥주 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결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노동하다가 당 떨어지면 맛있는 맥주가 됐나 보네요. 근데 또 웃긴 건 포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러니까 너무 또 시커멓게 태울까봐 또 너무 안 익을까봐 그냥 대충 볶았대요. 그래서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대충 볶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수한 맛 대신에 단맛이랑 탄맛이 이렇게 두드러졌다고 하고 또 당시에 보관 기술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포터에서는 좀 더 시큼한 맛도 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 흑맥주라는 게 태운 메가가 10%만 들어가도 까맣게 된다고 그래요. 흑미밥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왜 흰밥을 많이 하고 그 검은 쌀을 조금만 넣어도 쌀이 까맣게 맞아요. 물들잖아요. 그래서 맥주도 약간 그런 결로 뭐 다 태운 메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일반 메가에 태운 메가를 섞어서
활용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흑맥주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건 커피 향이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단백질 탄맛에서 나는 그런 맛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콩도 어쨌든 단백질이잖아요. 콩이니까. 그쵸. 그래서 그 커피콩에서 느낄 수 있는 풍미가 맥주에서도 느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우리 얘기할 때 취재하면서 들으면서 커피랑 맥주는 뗄 수가 없다고 맞아요. 했던 이유가 그래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볶은 보리를 이제 흑맥주를 할 때 볶은 보리를 같이 넣기도 하는데, 껍질을 안 까면 그 탄닌 때문에 우리 왜 와인에서 얘기하잖아요. 탄닌이 느껴지면 뭐 쌉싸름한 맛이 많이 나고 탄맛 같은 게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싹 떫은 맛을 탄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둔켈 같은 경우에도 그 둔켈이 좀 대표적으로 어두운 라거, 까맣진 않지만 어두운 라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둔켈 같은 경우에는 그 껍질을 제거하고 볶기 때문에 색깔이 상대적으로 좀 밝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럼 맥주에서도 떫은 맛이 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에 뭐 스파이시한 맥주 뭐 이런 네네. 설명이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맥주에서도 떫은 맛 이런 그런 깊이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포터, 스타우트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불현듯 떠오른 게 있는데요. 저희 로컬 맥주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게 발단이 됐던 맥주가 하나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홀리데이 청주였나요? 네. 청주의 홀리데이 브루어리에서 썬데이 썬데이 ESB 를, ESB. 네. 제가 그거 지난 충주에서 있었던 로컬 인사이트 트립인 충주 가서 처음 나왔던 거 마셔보고 너무 좋았다고 자랑을 하면서 캔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캔 제품을 사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다들 맛을 보면서 이제 로컬 맥주 특집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한 맛으로 남아있는데요. 그 이유가 저는 사실 이 취재를 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라거를 더 좋아하는 편이었어서 사실 스타우트 맥주를 제대로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마셔보질 않았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 썬데이 ESB를 딱 먹었는데 와, 맛이 정말 강렬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류를 찾아봤더니 비터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비터도 처음 들어보는 종류였거든요. 네, 비터는 브리티시 비터라고 해서 영국 페일에일이 좀 발전한 형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ESB라고 했는데 ESB 같은 경우에는 비터를 맛을 3단계로 나눴을 때 가장 또 쓴맛이 많이 나고 또 풍미도 가장 많은, 그래서 ESB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그래서 아마 좀 약간 거부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티시 비터 같은 경우에는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영국 홉도 쓰기 때문에 영국 홉 특성상 탄산감이 좀 덜하고 이렇게 맛이 거품이 좀 진하게 올라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꼴딱꼴딱한 목넘김을 느끼긴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브리티시 비터 같은 경우에는 맛을 3단계로 아까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디너리 비터는 스탠다드라고도 부르는데 가장 낮은 도수에 적은 메가 향이 나고 탄산감도 가장 낮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베스트 스페셜 프리미엄 비터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페일에일 좀 기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페일에일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쓴맛이 난다, 풍미가 적당하다, 그리고 색깔도 적당히 밝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많이 찾는 에일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맛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ESB는 또 가장 높은 단계의 맛이라서 일반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조금 접근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 맥주입니다.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영국도 맥주가 엄청 발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네. 에일이라는 게 영국에서 맥주라고 그냥 통용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볶는 기술 얘기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에 이제 브라운 에일이 좀 주였어요. 왜냐면 볶는 기술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서. 근데 16세기에 코크스라는 연료가 발견이 되면서 메가를 볶는 기술이 영국에서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연료라는 게 그거였군요. 네, 그래서 이 코크스라는 게 석탄 산업이 발전하고 또 그리고 철강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철을 녹이기 위해서 쓰게 되는 연료였던 거죠. 그건 지금 알았네요. 네네. 그래서 그 연료를 사용해서 볶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집에다 불을 하면 불이 확 붙었다가 사그라들었다 이러니까 온도 조절을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일정하게 열이 공급이 되니까 그때부터 볶는 기술이 발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밝은 색 메가를 볶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페일에일이라는 거는 이제 페일이라는 색이 옅다라는 뜻이랑 에일이라는 합성어인데, 사실 이때 사람들이 맥주 색깔이 이렇게 옅어 이렇게 놀래서 창백한 라거라고 해서 이제 페일 에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영국식 페일 에일하고 또 미국식 페일 에일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용하는 홉에서 나는 차이인데요.
미국식 페이레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일 풍미 있잖아요. 그 네. 상큼한 맛 이런 네. 것들이 과일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홉을 잘 발효시켰을 때 나는 향이기도 하거든요. 차를 우렸을 때랑 약간 비슷하게 그런 향이 우러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영국식 같은 경우에는 허브나 꽃을 연상시키거나 흙냄새 같은 것들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이 완전 다른 페이레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페이레일은 왠지 미국식 페이레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번에 브루어리 취재할 때 사실 제가 어느 브루어리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허브 맛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 허브 맛이 많이 나는 영국식 페이레일보다는 약간 미국식 페이레일 쪽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지 않았을까? 그런 브루어리들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영국식 페이레일을 만드는 브루어리는 거의 없다,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까지 표현해 주셨군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국식 페이레일보다는 미국식 페이레일이 접근하기가 훨씬 편했던 거죠, 맛으로 봤을 때. 그리고 문화 자체도 우리가 계속 크래프트 정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크래프트 정신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좀 주류 문화나 이런 그 크래프트 씬에서는 그런 게 많이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 고릴라 브루어리 같은 경우에 진짜 맛이 다양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고릴라 브루어리 그 맥주 종류를 보면 고제라는 이름이 붙는 맥주가 있거든요. 근데 블랙커런트 고제라는 맥주는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천고제라는 맥주도 있는데 이거는 마라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천 후추의 맛이 나는 맥주를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고제라는 단어를 처음 봐서 아 이런 종류의 맥주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고슬라라는 마을에서 유래가 된 맥주라고 합니다. 저도 고제라는 거는 이번에 기사를 쓰고 자료 조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소금을 특이하게 넣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소금이 들어갈까 해서 사람들이 조사를 했는데 천년 전에는 이 물이 그 강이 짜서 그래서 그 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염도가 들어갔다는데 기록은 있는데 사실 확인된 바는 없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그거와 반대되는 이제 이야기는 검증이 됐는데 그 물이 짰다고 하는 건 기록으로만 남아있지 실제적으로 고증된 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람빅이랑 좀 비슷하게 오크통 안에서 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발효를 해서 맛에서 약간 신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대부분 약간 신맛이 나는 맥주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네요. 신맛이 나는 맥주가 많다고 하는 건 좀 애매할 것 같고 와일드 웨이브 취재를 갔을 때 와일드 비어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연 발효를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자연적으로 뭔가 어떤 맛이 발효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신맛이라는 것도 그런 과정에서 발견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딱 관리를 하는 맥주 탱크에서 딱 관리를 해서 나온 것보다는 이렇게 자연 숙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맛이라는 것도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1월 달에 갔던 브루어리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일 것 같고요. 2월 달에도 브루어리 또 방문했고 또 앞으로도 할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얼마 전에 다녀왔던 인천에 있는 인천 맥주. 원래 예전엔 칼리가리 그 브루잉으로 알려져 있었죠. 네, 맞습니다.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이라는 탭하우스를 같이 운영하시면서 칼리갈리 브루잉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에 인천 맥주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 인천 맥주 브루잉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여느 다른 브루어리들과 비슷하게 뭐 비슷한 종류의 이제 맥주들을 생산하고 계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 좀 인천의 지역색을 잘 담았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대표 맥주예요. 심포우리 맥주라는 게 있었는데 그 심포우리 하면 우리 항상 심포우리 만두 그 분식집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인천 맥주가 심포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포우리 만두 본점이 거기에 있다고 해요. 쫄면하고 만두가 되게 대표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음식에 어울리는 맥주를 상상하면서 만들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이거는 맥주 종류가 퀄시라는 종류예요. 퀄시. 사실 저는 이 퀄시라는 단어도 거기서 처음 이 인터뷰하면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취재의 과정이 계속 학습의 과정이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는 우리가 생각보다 꼼꼼하게 취재를 했구나. 자료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구나. 근데 그걸 다 웹진에 담지 못해 진짜 아쉽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팟캐스트가 좀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네, 퀼시 맥주는 쾰른 지방에서 만들어진 맥주여서 그것도 ���시입니다. 독일이잖아요. 네. 켈른이면. 그래서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에일과 라거 특성이 좀 동시에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맥주를 먹어보고 맥주를 취재를 하다가 보면 뭐 에일이다, 라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특성들을 얘기를 하고 맛을 보면 결국 이게 라거인지 에일인지 모르겠는 맥주들이 이제 점점 많아진단 말이죠. 근데 이 맥주 같은 경우에도 에일과 라거의 특성을 좀 동시에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에일 효모가 풍길 수 있는 살짝 그런 향이랑 저온 숙성을 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맛이 어우러져가지고 그 특이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이 주변에 그 라인강 주변에서 나는 효모가 에스테르가 좀 약하대요. 에스테르가 뭐냐면 그 맥주에서 나오는 그런 화학 물질 중에 하나인데 향을 담당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근데 향을 내는 게 약한 효모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에일의 효모가 완전히 발효되지는 못하고 살짝 그 향만 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에일과 라거 특성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천 맥주 칼리가리 브루잉 얘기를 하다가 심포우리 만두 얘기가 나오고 막 뭐 쫄면에 어울리는 맥주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퀼시 하면서 라거와 에일의 특성이 혼합된 그런 맥주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인천 맥주에 갔던 이유가 계양로 프로젝트와 함께 콜라보했던 계양로 맥주 때문에 저희가 방문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계양로 맥주는 라거였다는 거죠. 맞아요. 사실 요즘 크래프트 비어 하면 왠지 풍미가 살아있는 뭐 IPA나 에일 종류를 많이 생산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라거가 또 많이 입에 익숙해져 있는 맥주이기 때문에 브루어리들도 라거 생산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저희 와일드 웨이브 갔을 때도 그 서핑 하이라고 왜 서퍼분들이 맞아요. 이제 서핑하고 돌아왔을 때 탁 시원하게 마시는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만드셨다는 그 라거가 있었잖아요. 참 재미있는 라거였어요. 뚜껑을 따자마자 거품이 확 올라와서 맞습니다. 예, 맥주로 파도를 재현하는 듯한 그런 맞아요. 느낌이 세 병을 땄는데 세 병 다 그렇게 다 네. 튀어 올라서 진짜 말 그대로 바다를 표현한 것 같다 이렇게 저희 말하면서 마셨던 맥주예요. 처음엔 누가 흔들었어 이거였는데 네. 흔든 게 아니었다라는 네, 그랬고요. 또 저희 바네하임 같은 경우에도 그 대표님 김정아 대표님이 그 여성 1호 브루마스터로 이름을 알리시면서 네. 그 왜 벚꽃 라거라고 해가지고 그 수상 해외 무대에서 수상을 휩쓸었던 또 라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고릴라 브루어리도 고릴라거라고 해서 라거를 만들고 있어요. 또 그 외에도 다른 브루어리들도 라거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가장 최근에는 그 인천 맥주하고 계양로 프로젝트에서 같이 협업해서 만들었던 이제 계양로 라거가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우리가 라거라고 하면 미국식 라거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라거 맥주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가장 높게 갖고 있는 회사들이 미국 회사고 지난 팟캐스트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잖아요. 뭐 버드와이저라든가 네, 브랜드를 밀러나 얘기했어요. 버드와이저요. 그게 전 세계 시장에서 뭐 시장 점유율 70%인가 뭐 그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라거 하면 미국 맥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라거도 효모가 좀 재미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에서 이제 라거가 시작이 됐다고. 근데 그 라거 효모를 추출을 한 거는 1883년에 칼스버그 맥주 회사에서 그 추출을 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효모 이름이 정식 명칭은 파스테르 효모 뭐 이게 이름이 되게 긴데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파스테르 효모라고 부르지만 그 업계에서는 흔하게 칼스버그 효모라고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모의 특징은 그 저온 발효가 된다는 게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왜 낮은 물에서 차를 우리면 차 맛도 되게 은은하게 우러나잖아요. 뜨거운 물에서 확 우리는 거랑 다르게. 그래서 라거 같은 경우에는 메가의 고소한 맛이 뚜렷하게 난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이 심플하다는 거죠. 많은 맛이 우러나기보다는 심플한 맛을 포인트를 준다는 게 라거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필스너가 대표적인 좀 라거 라인 중에 하나인데 필스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스너 우르켈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필스너의 원조라고 해서 필스너 우르켈이라는 이름이 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코에서 맥주를 만들었는데 이 맥주가 오늘날의 라거의 원형, 그러니까 이 라거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아는 라거들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제 발달을 했다. 근데 이 체코의 풀젠 지방이라는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이 맥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했다 그래요. 근데 자기네들이 맥주를 만들었는데 그 생각한 맛이 나오지 않아서 맥주를 36배럴을 버렸대요.
어마어마한 양인데. 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했을 때 그 충족이 안 되니까 그 맥주를 다 버리고 새롭게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양조장을 설립을 했는데 이 시민 양조장이 어떤 곳이냐면 사암지대래요. 그래서 그 지은 곳이 지하고 서늘하고 지하 동굴에서 이제 숙성하는 그런 맥주를 애초에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암지대 그걸 만들었다는 게. 그래서 이곳에 바이에른 출신의 브루어 요셉 그롤이라는 사람이 밝은 메가 공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곳에 이제 맥주를 만들기 시작한 게 필스너라는 라거입니다. 근데 이곳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국이랑 똑같이 물이 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필스너 지방의 물 같은 경우에는 좀 탄산감이나 호비의 쌉쌀함, 그러니까 그리고 그 메가의 고소함이 좀 잘 드러날 수 있는 물이었는데 왜냐하면 물에 든 게 성분이 많이 없어서래요. 그러니까 아까는 막 석회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그게 잘 우러났는데 이거는 오히려 물에 든 게 별로 없어서 불순물이 없으니까 맛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맥주였던 거죠. 그리고 또 유리잔이 그 당시에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또 필스너가 유행을 하는데 한몫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밝게 이제 비춰 보이는 색깔이 되게 네, 예쁘게 보이니까. 그리고 이게 거품이 잘 나잖아요. 아까 에일은 말씀드렸을 때 거품이 쫀쫀하게 유지가 된다고 했는데 라거 같은 경우는 따랐을 때 거품이 확 이렇게 일어나고 맞아요. 이게 확 꺼지잖아요. 이런 시각적인 즐거움 거기다가 이제 밝은색 맥주라는 게 유리잔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또 유행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고소한 볼이랑 쌉쌀한 맛이 밸런스가 좀 잘 맞춰진 맥주라고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브루어리 하나 남았잖아요. 그 네네. 충주의 블루웨일 브루어리를 갈 건데 사실 로컬의 맛으로는 제일 처음 나간 게 블루웨일의 그 크레이지 라거라는 맥주였잖아요. 네네. 지금 들어보면은 그럼 뭐 그게 필스는 아니었고 라거 종류이긴 하지만 그 라거가 결국 그 물의 깨끗한 맛이 되게 중요했다는 건데 네. 블루웨일이 있는 장소가 충주고 또 충주는 물이 맑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충주는 남한강이 제공하는 수자원이 매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맑은 물맛이 아마도 라거에 뭔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름이 크레이지 라거. 미칠 정도로 좋은 라거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때 저는 라거 맛을 보지는 못해서 블루웨일의 그 라거는 그럼 이런 물맛이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라거와는 또 다른 맛이 있을까라고 또 상상해보게 되네요. 네, 먹어봤을 때 굉장히 경쾌한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소한 왜 저희가 땅콩을 한 입에 넣고 씹으면 그 땅콩 잔향이 고소하게 남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의 향도 나고 맛이 약간 새콤한 맛도 나고 그러니까 막 맥주가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꼭 가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2월달에 취재를 가게 돼서 맥주를 만들게 된 이야기를 들으면 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맥주들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뭐 무슨 나무위키 읽어주는 기자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참 취재를 잘 다녀왔다, 좋은 브루어리를 다녀왔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많은 장르의 맥주들을 소개를 할 수 있었고 관련해서 유럽과 미국의 맥주 역사들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미 다녀왔던 인천 맥주와 계양로 프로젝트가 콜라보해서 만들어진 계양로 맥주는 많이 소개를 못했는데요. 계양로라고 하면은 회국 정책으로 있었던 조선이 외국의 문물이 처음 들어온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양로 맥주라는 거는 또 의미가 좀 색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맥주 문화가 왜 라거 중심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곁들여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회에서 제가 크라운 맥주라든가 오비 맥주에서 얘기해 보겠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처음 맥주 회사가 생기고 그 처음 생겼던 맥주 회사가 생산한 맥주가 라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맥주라고 하면 처음부터 맛봤던 게 라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래프트 비어 그리고 크래프트 비어 씬에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맥주 문화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문화였던 거죠. 원래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일 맥주를 시작으로 그다음에 라거 맥주가 들어오게 된 건데 우린 거꾸로 역행하게 된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것들 종합할 때 대한민국 맥주사? 이것도 한번 돌아보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양대 축이 되어준 오비 맥주와 크라운 맥주, 지금 카스와 테라 이렇게 이제 변천 과정들도 짚어보면 우리나라에서의 대중적인 맥주 문화가 어떻게 펼쳐지게 됐는지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그 크래프트 비어에 대한 상식이 많이 넓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어질 방송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이렇게 실험적인 팟캐스트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저희 비로컬 에디터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비로컬
윤주식 편집장이었습니다. 비로컬 에디터 이 기자였습니다. 네, 김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